안녕하세요 여러분, EV스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저의 어떤 주장, 어떤 의견을 피력할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오늘은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더 뒷받침,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냐? 일단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우리 예전에 자산 증식하는데 전통적인 방식,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뭐였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절대로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 부동산은 묵혀두면은 떨어지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계속 오른다.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이제 머리에 뿌리 깊이 박혀 있었고, 또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 70년대, 뭐 80년대 이럴 때에는 한창 이제 국가의 경제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경제 성장률이나 또 이런 부분, 계속 나라가 발전을 하고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고 경제 성장률을 높은 경제 성장률을 계속 기록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또 그게 한 20년, 30년 이렇게 쭉 40년 이렇게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옆에서 지켜봤던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 지금의 어떤 할아버지 70대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제 살아오면서 본인들이 어떤 겪었던, 그리고 본인들이 이 시대를, 세월을 살아오면서 주변을 봐왔던 경험이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좀 낳았던 것도 있었죠. 그리고 나이가 또 연로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변화나 어떤 세계의 어떤 새로운 거를 좀 받아들이고 어떤 그 새로운 것을 이제 습득하고 배우는 것보다는 본인이 기존의 어떤 본인의 어떤 세월, 그런 세월 속에서 어떤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그런 부분만을 믿고 또 뭐 다른 것들을 좀 받아들이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 뭐 이런 부분은 우리들은 뭐 속칭 얘기해서 꼰대라고도 하는데, 사실 꼰대가 뭐 개인의 물론 이제 성격 탓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나이나 그리고 어떤 두뇌 회전, 그리고 어떤 머리가 좀 나이가 들면서 어떤 약간 노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면은 그게 곧 스트레스가 되고 어떤 본인이 어떤 믿지 않는 심정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보통 이제 세월을 살다 보면 사람을 이제 속고 속이고 하면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불신 뭐 이런 것도 있으면서 또 본인에 대한 어떤 그런 해왔던 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우리 아버지 세대들한테는 이제 머리에 그 어머니의 아버지 세대들한테는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곧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꼰대라는 이제 명칭으로, 불명예스러운 명칭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뭐 결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런 경우에도 또 여러 가지 뭐 돈에 관련된 내용,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마수와 유혹들이 뻗쳐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뿌리치고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뭐 그 당시에도 주식 사기라든지 뭐 어떤 빚과 관련된 어떤 대출 사기니 뭐 사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유독도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사기 부분에서 좀 불신하고 또 이제 그래 자기가 투자해왔을 때, 투자를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부동산이 그래도 제일 안전한 자산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나름대로. 그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고정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시대가 바뀜에 따라 어떤 두뇌 회전이라든지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도태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보호적인 측면의 성향도 좀 많이 있었던 것도 한몫하는 거고, 어찌됐든 보수적인 측면으로 투자에 접근하면서 본인이 투자해서 성공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걸 쭉 고수해 나가는 스타일이 바로 소위 말하는 꼰대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들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그런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변했고 어떤 경제 성장률과 높은 경제 성장률과 고도 성장을 이룩했던 우리나라의 산업 체계나 어떤 국가 산업 전반에 있어서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후발주자로서 치고 올라오고 다양한 하이테크 기술과 어떤 아직 쫓아갈 수 있는 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미 삼성전자가 하고 있었던 것보다 선진화된 IT나 뭐 제조업이나 또 그것들을 수요로서 요구하는 고객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글로벌적인 큰.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제 빅데이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냐? 이미 일단은 경쟁자가 많이 생겼어요. 중국 경쟁자 있죠. 중국이 지금 반도체 막 10나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테크적인 기술 업그레이드를 지금 진행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짝 쫓아오려고 지금 반도체나 이런 산업에서 많이 쫓아오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 발표했을 때, 그 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도 그 보면은 완제품의 어떤 판매량이 좀 줄고, 그리고 중간재 부품이나 뭐 이런 것만 좀 나오고 완제품에 대한 판매 수요가 줄었고 그만큼 실적이 줄었어요. 그 왜 그러겠어요? 중국에서 반도체, 우리 삼성전자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고객사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에서는 그 반도체 굵기를 따라가기 위해서 중간재를 해서 자기들이 자구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완제품을 수입하는 걸 점점 좀 비중을 줄이고 자기들이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든 지금 대체해서 삼성전자의 그 파일을 줄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의 파일, 로컬 기업들의 파일을 늘리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중국의 어떤 그 후발주자로서의 그런 어떤 추격, 그리고 대만의 TSMC가 바짝 미국의 비호를 받으면서 미국의 어떤 뒷배를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이미 성장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파운더리 쪽에서 TSMC가 삼성전자를 압도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중간에 끼어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서 혁신이나 어떤 기술 발전을 이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이제 경쟁사나 후발주자들도 마찬가지로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다른 어떤 선발주자와 후발주자, 중국과 TSMC가 기다려주고 있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뭐 혁신한다, 뭐 어떻게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이 후발주자와 선발주자들은 가만히 있질 않는다고요. 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쫓아가기가 그만큼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삼성전자를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기존에 고도의 경제 성장을 겪고, 또 미국 주도의 금융 어떤 글로벌 경제나 글로벌 체인이나, 그리고 뭐 어떤 러시아나 각국의 어떤 전쟁 위기나 뭐 전쟁 갈등, 국가 간의 갈등이 좀 그나마 거의 없었을 때, 그럴 때에는 우리가 했었던 기존의 방식이 어느 정도는 통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믿어왔고,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그리고 변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코로나 사태라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도 겪지 못했던 그런 세계적인 팬데믹 전염병 현상이 일어났었고, 그로 인해 세계가 패닉에 빠졌었고, 그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금융 유동성을 좀 풀어가지고 어떤 글로벌적인 어떤 부분에 인위적인 그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흐름에서 인위적인 어떤 조정을 가했고, 또 그러면서 또 그 와중에 갈등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게 전쟁이 발발을 했고, 또 이런 식의 어떤 중국과 또 미국과의 어떤 패권 다툼, 그리고 러시아도 패권 다툼, 이러면서 어떤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리스크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어떤 시계 방향처럼 돌아갔던 이 룰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에서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고, 또 기존에 있었던 방식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부동산은 더 이상,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누누이 강조를 하잖아요. 부동산은요, 더 이상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어요.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지금 빨리 바꾸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거를 사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줄 사람이 인구 감소로 이제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년을 예를 들어서 20, 30대, 40대 노년에 20년, 30년 뒤에 그거를 판매를 할 때, 그거를 사줄 실수요자들, 그걸 사줄 우리의 후세대들이 그만큼 없어요. 집은 많아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노후 대비 자금으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팔아도 임을 남길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그 빚을 막대하게 절반 이상의 10억, 30억짜리 10억 빚을 져서 한 30년 동안 평생 갚아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집에 빚을 다 갚고 은퇴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다 갚고 나서 팔려고 하니까 내가 그동안 사왔던 가격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훨씬. 그러니까 10억도 안 된 거야. 지금 한 10억, 8억 막 이렇게 해도 안 팔려. 그런 막 황당하죠. 근데 진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지금 사줄 사람이 그만큼 필요한데, 이게 애들 학급의 학생 수 자체가 없어요. 지금 고등학교 애들 20명도 안 되는 데들 많다니까요. 우리 고등학교 때 몇 명이었어요? 50명, 많이 있는 데는 60명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 수가 줄었고, 그만큼 수요 계층이 확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그 가격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곳에서 자산을 여러분들이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노후 자금 하려면,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다양한 분야에 공부하시고 다양한 분야에 여러분들의 돈나무를 심어 놓으셔야 돼요. 한국만 국한돼서 보지 마시고 다양한 분야, 글로벌적으로 세계의 어떤 다양한 경제 분야를 공부하세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가 맞다,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곳을 열심히 파고들 보세요. 그리고 나서 돈나무를 심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지금 계속 부동산만 믿고 맹신하고, 부동산 뭐 해가지고 뭐 이걸로 팔아가지고 노후연금 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그냥 접으세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산 가격보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인정을 못 받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도 그때 되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지금 뭐 경제 성장률 보셨어요? 지금 경제 성장률 뭐 간신히 플러스 되지만 내년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내후년에는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만큼 경기가 위축이 되고 이 장기 경기 침체가 굉장히 오래 갈 거라는 전망이 오기 때문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장기로 가기 때문에 저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분명히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대비하시라니까요. 지금이라도 주택을 거품을 낀 채로 샀으면은, 거품이 좀 안 낀 채로 사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임을 남기기 위해서 빨리 팔고,
빠르게 정리하시고 거품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걷어들이시고 내 걸로, 내 수익으로 조금 손해 보시는 분들 있죠. 실거래가가 조금 마이너스인 분들, 본인이 사신 그 가격보다. 그러면은 본인이 산 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빚을 빨리 청산하시고 그걸 집을 처분을 해서 빚을 빨리 청산을 하시고 그 청산한 금액으로 다시 이제 재산을 증식을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하고 다양한 공부를 하시면서 그렇게 지금 하셔야 전략을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돼요. 그리고 영끌에서 사신 분들은 영끌에서 사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빨리 팔아야 된다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여러분들은 그 어떤 부추김이나 뭐 이런 거에 좀 이겨내지 못해서, 물론 이제 본인의 어떤 집 때문에 사신 부분이 있긴 한데 굉장히 무리를 해서 사셨잖아요. 어쨌든 빨리 팔고 새 출발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에서는 빚만 갚다가 빚에 이제 저당 잡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빚만 갚다가 빚만 갚는 인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이물을 거품을 낀 상태에서 샀든 거품을 좀 덜 낀 상태에서 샀든 거품이 잔뜩 낀 상태에서 샀든 지금 자산을 빨리 처분을 하시는 데에는 동일해요. 왜냐면은 노후 대비가 이미 안 되기 때문이에요. 노후 대비 하려면은 뭐 여러분들 뭐 국민연금 하잖아요. 국민연금 기대하지 마세요. 국민연금은 특히나 지금 30대 40대도 좀 위험해요. 특히 20, 30대 애들은 거의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국민연금 이 상태, 지금 인구 구조와 지금 재정으로 봤을 때 2057년에 국민연금이 고갈이 된대요. 그러면은 이제 30대 초반 애들이 이제 2057년 정도 되면은 이제 한 60대 중반? 중후반 정도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들 우리 지금 그러니까 장수한다고 해서 고령화 된다고, 인구들이 고령화되고 오래 사니까 그만큼 건장하니까 나이가 연령대가 국민연금 수령 가능 그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아마 20, 30대가 그때쯤 받으려면은 아마 나이가 한 80세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쵸? 뭐 그 정도로 이제 나이대가 올라갈 거야. 커트라인이 또 그만큼 올라가는 만큼 또 수령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민연금 받는 평균 수령액이 50만원 중반이나 6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령액의 절반이 될 수도 있고요. 절반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건 이제 이런 수령할 수 있는 수혜자들 인구와 그리고 그 연령에 따라 틀리겠지만, 연령이 그러니까 높을수록 80세 이상 될수록 아마 지금의 어떤 금액에 크게 대동소이하게 지급이 될 거고, 근데 이제 연령이 좀 지금 상태에서 크게 안 는다 그러면은 금액이 줄어들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든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에 기대고 국민연금을 믿고 수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연금에 기대는 것들은 일단 깔끔하게 접으시고, 자, 그리고 부동산도 우리의 전통적인 자산 증식과 전통적인 노후 대비의 수단이었던 부동산도 이젠 접으세요. 이제는 부동산은요, 거주의 대상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일단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을 해요. 근데 세상이 보통은 이제 아마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잘 믿지 않을 거예요. 에이 설마 부동산 뭐 갖고 있으면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연중에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의 어떤 상황을 인식하시고도,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을 인식하시고도 그래도 부동산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이제 부동산은요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부동산은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실거주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늘려줄 수 있는 투기의 대상이다, 자산의 증식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만한 가치가 이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는 더 이상 집에 인기가 없을 거예요. 집으로 돈을 노후 대비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한국 부동산으로 노후 대비하기에는 절대로 이제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한국이 예전처럼 고도의 경제 성장률을 갖춘 나라인가요? 한국이 예전처럼 탄탄한 인구 구조와 베이비붐 세대들, 생산 가능한 인구들이 그만큼 많았던 시대인가요, 지금이? 아니면은 지금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집값에 거품이 별로 안 낀 상황인가요? 아니면은 지금 우리 화폐 가치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낮지 않은 수준인가요? 뭐냐고요, 대체. 어느 것도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환율 보셨어요? 환율 지금 폭등하고 있죠? 우리나라 금리를 못 올리기 때문이에요. 금리를 못 올리고 있으니까 대출자들 영끌도 보호한다고 금리 막 팍팍 올려야 되는데 팍팍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외자들 다 떠나는 거예요. 다 털고 떠나는 거예요. 왜 이자 자체가 차이가 엄청나 버리니까 지금 역전됐잖아요. 게다가 달러에 달러. 원화가 달러보다 가치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화를 버리고 나라 외자들이 다 이탈하는 거고, 그러니까 환율이 폭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이 예전만 한가요? 아니에요. 지금은 경제 성장 허덕허덕거리고 있어요. 지금 아마 마이너스 날 수도 있어, 조만간.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많아요? 지금 없잖아요. 없어가지고 인구 저출산 감소 0.8, 출산율 0.8에다가 앞으로 점점 낮아질 거고, 지금 학급수에 우리가 다녔던 학급수 50명 넘는 그 학급수보다 지금 20명도 안 된다는 게 거의 3분의 1도 아니죠. 한 70%가 마이너스 된 거 아니에요, 그때보다. 그런데 그런 애들이 이제 10년 뒤 혹은 15년 뒤에는 결혼을 하고 집이 필요할 텐데, 그런 애들이 결혼을 또 과연 할까요? 1인 가구도
지금도 증폭하고 있는데, 그리고 걔네들 과연 결혼하면은 결혼한 쌍들이 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집을 그만큼 얼마나 새롭게 원할까요? 그래, 그 공급은 또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집은 남아 돌아요. 집은 남아 돈다고요. 그거 아무도 집을 급하게 살 필요가 없고, 또 이제 천천히 보면서 살 수도 있고, 무리하게 대출받아 살 필요가 전혀 없어진 거예요. 그자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지금 집값의 버블도 엄청 낀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부동산이 버블이 지금 팍 꺼지고 있는데 금쪽만 올려도 앞으로 울트라 뭐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해가지고 올해 내내 올리고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도 뭐 어쩔지 모르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제 별로 감흥이 안 올 수 있죠. 올해 말 되고 내년 초 상반기 좀 돼봐요. 그러면은 이자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뭐 소위 말하는 곡소리 날 거예요. 지금이야 잘 모르겠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빨리 파시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아니면은 나중에 더 힘들어질 때는 팔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더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안 판다고요? 팔지 마세요, 그러면은. 저는 뭐 강요하지 않아요. 팔지 말고 계속 그냥 사시고, 계속 이제 대출 받은 거 이자 그때 그 금리 올라가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자 그 납입하시면 됩니다. 뭐 크게 뭐 말리진 않아요. 굳이 계속 사시겠다면은 말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집은 노후 대비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살고 계신 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택의 구매 예정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뭐 2년 뒤, 3년 뒤, 4년 뒤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집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닙니다. 집은 그냥 여러분들이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노후 대비요? 노후 대비 전혀 안 됩니다. 그걸로 노후 대비 생각하시다가는 노후에 굉장히 힘들게 사실 수 있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